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내용인데, 사실 순수 이성 비판 요거 자체가 지금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 말이 과연 맞는 말이냐 라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새로운 어, 철학과 과학의 발전 속에서 비판되고 뒤집어지고 재구성되고 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칸트 철학이 그 전에 있었던 이제 18세기 이전까지 있었던 철학들을 집대성해서 한번 진화시키는 의는 분명하게 있지만, 이게 칸트가 말했다고 진리일 리가 없죠. 예. 이미 슈타인에 의해서도 반박이 됐고, 또 오늘날의 양자역학이 됐건 불확정성 원리가 됐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이 사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반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말한 게 지금 고지고대로 그대로 맞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18세기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도달한 인식에 와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 징검다리인 거죠. 역사적 징검다리인데, 안타까운 건 사실 우리 사회 평균적인 사고 수준은 이게 칸트가 이미 정리한 것까지도 못 따라오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순수이성 비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순수이성 비판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 순수이성 비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자,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 수 없다.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리는 알 수 없고 내적인 어떤 선언 형식에 의한 정합적인 것만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 세계와 관련해 가지고 대상 세계의 진리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진리가 알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행위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예요. 실천의 기준, 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즉 도덕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도덕의 문제. 제가 아까 이성이 상상력입니다라고 했던 건 너무 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순수 이성 비판에 있어서는 이 이성이 오성에 비해 가지고 순수 이성이 오히려 요용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성은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 그 추가적인 일을 하는 게 여기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을 전부 종합해내면서 확장하는 작업을 이성이 하는 거라고 칸트는 봅니다. 그걸 제가 상상력이라고 단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고, 진짜 상상력 그 자체하고는 다른 거죠. 얘는 종합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적어도 순수 이성에 있어서는 종합 확장은 나중에 문제고, 진리 근사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얘는 일단 제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이제 이성은 어디에 쓰이냐, 얘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얘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냐 하는 게, 사실은 실천의 이성 비판에 가가지고 얘를 살려냅니다. 실천의 이성 비판에 가가지고는 그러면 우리의 행위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답은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정리된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규율을 만들어내면 얘는 선언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선언 형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엄밀하게 조건을 달아서 인식한 것은 진리 근사치를 가지고 있다. 진리 근사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바탕으로 얘네들에 입각해서 우리의 행동 기준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진리의 기준한 어떤 행동 그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종의 규범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해서 그걸 도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률이다. 순수 이성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그걸 실천 이성, 그래서 칸트한테 있어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천을 위한 이성이에요. 사고의 수준에서는 얘가 별로 할 일이 없고 순수 이성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얘가 순수 이성이고 얘가 실천 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얘가 종합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종합하고 확장하는 역할에 의해서 순수 이성이 알아낸 것을 종합하고 인간의 행위 기준이라고 하는 문제로 확장을 하는 거, 이게 실천 이성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지. 그래서 실천 이성이 얘를 종합해서 확장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 도덕율이라는 거예요.
도덕률이 나온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도덕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도덕은 관습의 일반화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자기 어떤 그 역사 문화적인 경험, 역사 문화적인 원래 애초에 justice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하던 대로 한다거든요. 하던 대로 한다. 관습이란 뜻이에요. 일종의 관행이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에서의 기본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어원적인 의미고, 우리는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실질적인 도덕들은 경험과 관습의 일반화예요. 예. 주어진 자연 조건이 있고 그게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행하는 경험과 관습이 있단 말이죠. 이 경험과 관습이 고착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거를 일상적 규범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규범을 norm이라고 합니다. norm. 이 규범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건데 norm에다가 AL 붙여보세요. 노멀한 거잖아. 노멀한 거잖아. 그냥 평소에 그렇게 하기가 편해서 했던 경험과 관행들, 이런 것들의 습관화, 이 습관들의 제도화,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이런 식의 규범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규범을 잡으면 안 되고 순수 이성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종합하고 확장한 것으로 일종의, 이게 마치 제가 수학적인 논리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수학적인 논리로 인간이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규범을 발견했을 때 그걸 도덕률이라고 한다. 그걸 도덕률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어쨌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리는 제가 아까 인식 못한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기준은 외부에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버렸으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버린 거니까 적어도 진리 자체는 뭐 알 수가 없고 진리 근사치는 내부의 어떤 선언 필연성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 그 자체는 제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인간인데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내부에서 행동의 기준, 이런 거는 우리 내적 의식의 문제잖아요. 근데 행동의 기준을 순수 이성에 바탕해 가지고 실천 이성, 순수 이성을 연장한 것으로 실천 이성 속에서 도덕률이라고 하는 애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합의에 이르게 되면 예, 그게 곧바로 선이다라는 거죠. 이런 논리에 의해서 칸트는 우리가 진리는 알 수 없지만 선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포기하자. 그러나 진리가 없어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내적 의식으로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내적 의식 속에는 선언 필연성이 있으니까, 예, 이 선언 필연성을 잘 다듬어서 하나의 이 도덕률이 나타나는 방식에 의해서 정언명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언명령.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인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고, 예, 그 자체가 목적인 도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한다가 아니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필연적이라서 이걸 한다는 거지. 그래서 칸트의 도덕은 나한테 유용하니까 혹은 어떤 그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한다. 이건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연성이기 때문에 해야 하니까 한다가 돼야지 이게 정언명령이 되고 이게 진리값에 가까운 도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칸트는 일종의 도덕률만 찾아내면 인간의 삶에는 별 문제가 없다. 진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의 안정적인 토대는 도덕률의 발견으로 가능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칸트의 그 묘비명에 적혀 있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빛나는 별, 내 가슴에 빛나는 도덕률. 네. 내 행위의 기준을 완전히 안정적인 선언 필연적인 그 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의심 없이 믿고 따를 어떤 그 행위의 기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불안정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 상태에 이런 걸 두고 칸트는 이걸 자유라고 했어요.
인간이 이걸 인식하게 되면 자유로워진다. 맞죠? 만약에 우리가 명확한 행동의 기준을 의심 없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을 알았다. 그럼 고민들이 사라지잖아. 고민이 사라지는 겁니다. 설사 그게 내가 죽는 일이라 하더라도 별 고민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논리를 폈습니다만 사실 이미 논리가 조금씩 스텝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스텝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여기서 선험적이다, 선험적이다라고 집어넣었지만 이게 과연 선험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호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실제 내용물은 각자 다를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그 형식적인 틀이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얘네들의 내용물은 실제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테고 그게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어떤 절차와 규칙 이런 것들은 불분명하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쓰고 사실은 만약에 자체적으로 논리가 완결될 수 있었다면 한 권으로 끝냈을 텐데 한 권으로 안 되니까 두 권으로 쓰고 두 권으로 안 되니까 세 권으로 쓰고 계속 가는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진리는 알 수 없다라고 했으나 진리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니까 실천의 이성을 쓴 거죠. 그럼 실천의 이성을 써서 우리가 도덕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금방 제기했던 문제. 그 도덕률에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데 합의의 근거가 뭔데? 라고 하는 문제. 이 도덕률 그러면 벌써 이거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이게 주관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는 거죠. 또 제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려고 썼던 게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특수한 거, 개별적인 것을 어떻게 보편적인데 편입시키느냐라고 이게 특수한 것을 보편적 질서에다 꽤 맞추는 능력, 이걸 판단이라고 해요. 이걸 판단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이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미 소위 말하는 주관적 의견 차이 같은 것들은 상당히 극복이 됩니다. 왜냐면 7 더하기 5가 10인데 내 의견은 13이다. 이런 사람들 거의 없거든. 그리고 의견 내봤자 소용없거든. 그렇잖아요? 논리 필연적으로 증명된다 그러면 의견의 어떤 사적인 의견의 자리는 그만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엄밀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도덕률에 가까운 얘기를 하긴 했으나 아무래도 인간적 합의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다 특수 개별자들인데 이 특수 개별자들이 보편 형식에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판단력 비판이에요. 이 판단력 비판에서 이제 아름다움의 문제, 숭고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판단력 비판에 가서 이걸 이제 칸트는 취미 판단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의 판단이 전부 자의적이고 개별적이고 막 그렇게 흩어져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 판단에도 아까 제가 여기 그 오성 판단 범주에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질적인 게 있고 양적인 게 있고 관계적인 게 있고 양상적인 게 있다. 그랬잖아. 이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뭘 생각하려면 피해갈 수 없는 기본 형식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그 특수 개별자인 인간이 세상을 경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요 각각들이 판단의 어떤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판단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순수 이성에 가장 가까운 판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순수 이성에 가까운 판단을 해야 도덕률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률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이 판단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도덕률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판단력 비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무관심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무관심해야 된다. 질적으로 무관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으로는 주관적인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상으로는 주관적인 필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개념을 남발을 하면 우리가 막 쫓아 들어가다 보면 아, 그런갑다 하게 되는데 다시 한편으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면이 보이기도 하고 솔직히 실천적으로 보면 무슨 개똥철학 같아. 안 먹혀, 현실에서. 어떤 건 먹히고 어떤 건 안 먹히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18세기에는 요 정도 밝힌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예. 이게 질적으로 자, 우리가 어떤 필연성을 인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덕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특수한 경험들은 다 취향이 있잖아, 취향. 그럼 요 취향에 의해서 취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요 네 가지를 이 어떤 그 규칙을 지켜주면 최대한 필연적인 도덕률에 이룰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 중에서 무관심성이라고 하는 건 무관심이 아니고 무사심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무사심, 사심이 없어야 된다. 사심이 없어야 된다. 욕망이라든가 선입관이라든가 예, 감정의 어떤 불안, 긴장 이런 것들 없이 그리고 계산된 어떤 거 없이 예, 그 소위 말하는 있는 그대로 일단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건 실제 내용은 무사심 내지는 있는 그대로 일단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필연성에 가까운 판단을 한다는 거죠. 말이야 맞죠? 예,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주관적 보편성에 이게 양적으로 자 우리가 내가 취향 판단한 것이 어떤 그 도덕률에 가깝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이게 그 과정 논리는 알 수 없지만 결과로 드러날 때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말하면 유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필연에 가까운 필연적 도덕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판단인가 했을 때 있는 그대로 봐주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좋아하는 걸 봐주고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생의 목적 이런 거 정해져 있는 거 없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경험과 사고를 종합했을 때 어딘가를 향해서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가잖아. 자, 아까 제가 이쪽은 초월계라 그랬잖아요. 초월계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해서 영향이 없냐? 영향은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 자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가? 영향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슈타이너에 와서는 이걸 두 개 다 이해할 수 있고 순환시킬 수 있다가 되는 거지만 일단 칸트한테 있어서는 두 개 다 모르는 겁니다. 두 개 다 모르는 것은 틀림없는데 영향을 받는 것도 틀림없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초월계로부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아요. 초월계로부터 영향을 받게 됐을 때 내가 이거가 실제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이게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월계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해 가지고 거꾸로 내가 이 초월계에 반응하는 방식이 바로 한목적이라는 거야. 목적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칸트는 두 가지 인과율이 있다. 두 가지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인과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목적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의 광물, 식물, 동물 이런 애들은 인과율에 따라간다. 물리적인 조건에 주어진 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과가 발생하는 거. 이런 걸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예. 인과율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제 생명체, 넓게 보면 생명체, 좁게 보면 인간은 인과율만 작동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목적률이 작동한다. 이 목적률이 작동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자기 의지가 있다. 자기 의지가 있는데 이 자기 의지는 왜 그따구로 생겨나느냐 하는 거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의지가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그건 인간은 알 수 없다. 마치 물 자체를 알 수 없듯.
물 자체를 알 수 없듯이 인간이 왜 그런 목적을 가지는가 알 수 없다가 됩니다. 알 수 없지만 나의 현재를 규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규제적 이념이라고 합니다. 규제적 이념. 저 멀리 있는 초월계에서부터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나한테 어떤 목적적인 방향이 생긴다. 예. 내가 추구하게 되는 목적 방향, 이거를 이념이라고 하는데, 그 이념은 지금 현실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향해야 될 바지 나의 현실이 아니거든. 나의 현실이 아닌 미래에 어떤 우리가 상을 두고 지향하게 되는 이런 게 이념인데, 이 이념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를 규제한다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그러는 미래상을 두고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규제적 이념이에요. 근데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나한테 미리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유의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실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초월계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는 초월계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규제적 이념으로 형성된 어떤 목적하는 바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 이걸 한목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한목적성이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 나간다. 이걸 목적률이라 그래요. 목적률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관계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거죠. 근데 목적률이라고 하는 건 미래가 현재를 규정하는 방식이에요. 앞으로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미래가 현재를 규정하는 거는 인간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 네. 미래를 미리 의식 속에 그리고 그 미래에 다가가기 위해서 현재를 규율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다. 그래서 자연은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고 인간은 목적률에 따라 움직인다. 근데 실은 뭐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제가 보기엔 둘 다 인과율 목적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연도 인간도 둘 다 인과율 목적률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유기이론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칸트는 그렇게 나눴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칸트의 논리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도덕률을 발견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는데 우선은 있는 그대로 관찰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이걸 공통적으로 같이 좋아하는가를 봐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 없는 한목적성, 미리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이 아름답다 혹은 이것이 좋다, 쾌하다,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설정되어 있는 목적성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규제적 이념이라고 하는 거에 비추어서 예, 좋다 나쁘다 판정 내려지는 거, 그게 인위적 목적이 없는 한목적성이에요. 예. 초월계로부터 나한테 주어지는 규제적 이념의 입각한 지향, 이런 거를 인위적인, 역시 여기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계산적인 목적을 두지 않고 규제적 이념에 의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항목적성,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도덕률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관적 필연성, 여기서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했고 여기서 주관적 필연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실제 의미를 따져보면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보편성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다수성의 의미로 보통 쓰고 있어요. 근데 이쪽의 의미에서 필연성이라고 할 때에는 요거는 공통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공통감이 뭐겠는가? 이 이상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 이상으로 안 들어가는데 인간은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반응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험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인간인 이상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공통 감각들을 미리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 감각, 그 다음에 그 규제적 이념에 의한 한목적성,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사심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이거에 충실하게 판단을 하면 도덕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논리 자체는 그럴듯하죠. 예. 그래서 요 네 가지 규칙을 지켜서
우리가 취미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취미 판단에 의해서 생겨난 일종의 규범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률이 되는 거고, 그 도덕률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필연성을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필연에 복무할 때 나는 마음의 안심을 얻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취미 판단에 입각해가지고 합의된 도덕률을 자유로운 개인들이 이 합의에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 이게 공화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는 겉보기에는 상당히 의식혼적인 주체가 어떤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는 교사제라고 하는 발도르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칸트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필연적 자유를 알고 있는 개인들이 합의에 이르러서 도덕률을 가지고 진행하는 체제, 이게 이제 공화주의라는 거거든. 민주주의하고 달라요. 민주주의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면, 민주주의는 이런 게 있건 안 따지고 일반은 이제 다수승만 있으면 돼요. 굉장한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사심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다수결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칸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런 게 들어가면 이미 그거는 도덕률이 아닌 거야. 따라서 공화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다른 거는 크게 보면, 민주주의는 일종의 그냥 다수결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일반 의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그 일반 의지의 실천적인 양상은 거의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화주의가 다수결하고 뭐가 다른가? 공화주의는 어떤 자유의 필연을 내포하고 있나 없나? 도덕률을 내포하고 있나 없나? 이게 이제 공화주의가 다른 점입니다. 그럼 이게 실천적으로 드러날 때는 합리적이고 증명 가능한 과학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그냥 손만 들면 아무 법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칸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철학적, 과학적 합리성과 필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합리성과 필연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법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떼법도 만들어지죠. 다수결로. 떼법도 만들어집니다. 이해관계에 의한 떼법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하고는 차원이 또 다르다라고 봅니다. 또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다 다른 거야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 진보를 위해서 실제 프랑스 혁명이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까지 가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게 각각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념을 한 번씩 사람들이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피 흘린 거야. 1798년도에 프랑스 혁명은 거의 그 기본적인 이념 자체가 자유주의였어요.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르의 독재를 거치고 난 2차 혁명은 민주주의였어요. 왕정복고를 거치고 난 뒤에 3차 혁명은 공화주의를 지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정치 체제는 어떨까요? 조금 모호하죠, 판단하기가. 우리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전제는 개인주의인데, 우리가 과연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기초로 해서 시민의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일상이 운영되고 법이 만들어지는가 좀 의심스럽고, 민주주의, 공화주의는 더더욱 의심스럽고. 근데 어쨌든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공화정이라고 걸려 있습니다, 그죠? 세 개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세 개가 다 중요하다. 세 조건 중에 한 조건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인권 개념을 통해서, 불가침 인권 개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합리적 정당화, 도덕적 정당화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법 중에 도덕적 정당성에 뒷받침이 없는 것들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력 비판까지 갔어야 비로소 도덕률이라고 하는 걸 정당화해내게 됩니다.
도덕률이라는 걸. 근데 이 취미 판단 쪽에 가가지고 칸트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름다움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 제가 아까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차례대로 진선미를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은 불가능하고 선은 가능하다. 이 도덕률 발견 가능하다. 요번에는 요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근데 도덕률이 발견 가능한 거는 요런 취미 판단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런 취미 판단을 했을 때 가능한데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미의식에도 이걸 적용한다라고 봐.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선의 조건인 것이 동시에 미의 조건이기도 하다고 봐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아름다움은 이제 두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두 종류의 아름다움은, 자, 1번 아름다움은 요거다. 잘못 썼습니다. 이게 아니고 1번 아름다움은 여해 플러스 상상력이다 라고 봅니다. 2번의 아름다움은 예 플러스 상상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인데 요 1번을 미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 2번은 요거는 미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딴 개념을 갖다 붙여요. 숭고하다. 숭고하다라는 개념을 갖다 붙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순수 이성은 이쪽이잖아요. 순수 이성은 이쪽이잖아. 그죠? 요건 순수 이성이 아니죠. 순수 이성이 아니죠. 좀 더 종합하고 확장하고. 네. 사실 이성의 본질적인 강점이자 약점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한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초월계 알 수 없다고 가정이 돼 있습니다. 물 자체 알 수 없다고 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성은 자꾸 그걸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얘가 순수 이성, 필연성을 발견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 한편으로는. 그러나 바로 그 능력 때문에 도덕률을 발견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얘는 알 수 없는 거로 쪽으로까지 자기 어떤 거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하고 상통하고 만나면 초월계를 알고 싶어 해. 근데 전제적으로 초월계는 알 수 없다고 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환장하는 거죠. 근데 요 밑에는 알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성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판단 형식의 은밀성에 의해 가지고 개념화된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형식적인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거, 균형적인 완벽성을 갖추고 있는 거. 음악이다. 그럼 가장 조화로운 하모니가 있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뭐 미술이다. 그러면 색도 마찬가지고 음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지고 있는 황금률적인 조화가 있는데 그 황금률적인 조화에 딱 떨어지게끔 뭔가가 표현이 되면 그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름다움은 지성과 상상력의 산물이다라는 거야. 지성과 상상력의 결합이다. 그게 아름다움이다. 예. 그 완벽한 어떤 형식적 조함이 이런 것들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걸 아름답다라고 한다. 따라서 아름다운 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객관적이다. 이런 조화를 다 깨놓고 막 추악하고 막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어떤 그 그로테스크한 거 그려놓고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칸트한테는 그런 거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용납 안 됨이 되는 거죠.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숭고의 차이는 뭐냐? 아름다움은 대상의 그 성질이 있다. 대상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형식적 완결성, 이게 미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대상의 그 기준이 있는 거다. 그런데 숭고는 그거 아니다. 대상한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 이성은 그런 걸 다룰 수 있지만 애초에 초월지를 알고 초월계를 알고 싶어하는 이성하고 상상력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별도의 미의식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숭고미라는 겁니다. 그럼 별도의 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에 직면했을 때의 미의식인 거예요.
알 수 없는 걸 직면했을 때에 오는 미의식이 있다. 예. 알 수 없는 거는 두 가지 종류의 알 수 없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계산해낼 수 없음. 이런 것을 수학적 숭고라고 합니다. 수학적 숭고. 자,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같은 데 딱 갔다. 내가 한 번도 안 본 자연적인 장관을 봤다. 예, 맨날 산속에서만 살던 사람이 넓은 대양에 나갔다. 이게 측량이 안 되잖아. 한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만약에 우주의 블랙홀 속에 들어갔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 무한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서 오는 이 측량할 수 없음에서 오는 것을 수학적 숭고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잖아요. 이런 걸 역학적 숭고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물리학에다가 연결을 시키기도 하지만 실제 칸트는 훨씬 더 심리적 의미의 감당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해가지고 이걸 역학적 숭고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른다는 거죠. 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반응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대상을 알려고 했을 때 만나는 어떤 무한의 경험 이런 것들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을 숭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숭고는 우리한테 아름다움은 우리한테 쾌감만 준다 그래. 우리가 황금 비율적으로 잘 조화되어 있는 색이나 음을 들으면 편안하고 쾌적하다 이거죠. 화음이 깨져 있는 노이즈를 들으면 불편하고 아름다움에는 불쾌가 없는 거야. 아름다움에는 쾌적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숭고에는 불쾌가 있어요. 숭고는 불쾌해요. 불쾌감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쾌와 불쾌를 동시에 동반한다는 거예요. 쾌가 곧바로 불쾌가 되고 불쾌가 곧바로 쾌로 전환이 되는 이 쾌와 불쾌의 공존, 이게 숭고 속에서 나타난다.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는 뭐 사실 어찌보면 간단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불안입니다. 그렇죠? 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히 무기력을 느낄 때 인간한테 주어지는 것은 불편과 편안이 동시에 주어져요. 아무것도 에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라고 하는 게 정발돼 버리잖아. 내가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없어지는 게 에고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또 동시에 에고가 고통의 근원이므로 이게 사라지면 내가 할 게 없으므로 편안해지는 거야. 내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걱정할 것도 없어지는 거지. 이게 쾌와 불쾌가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완벽하게 무기력한 어떤 에고 앞에 신이 나타난 거하고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신 앞에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은 어떤 상태로 이제 얻게 되는 경험, 이런 데서 얻는 것을 숭고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마치 신을 만난 것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쾌감을 주고 이게 동시에 공존하면서 들어간다. 이것이 숭고다. 숭고란 우리가 초월계를 만나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에 가면 막걸리 먹은 것 같은 소리를 하고 끝나버려요. 아니 막걸리 먹으면 숭고해지지. 많이 마시면. 그래서 꽤나 은밀하게 막 해놓고 끝에 가면 알 수 없음의 영역에서 해롱해롱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이건지 저건지 하면서 바로 이렇게 칸트가 해롱거리면서 끝나버린 이 지점을 조금 더 돌파하고 연결하고 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유기이론론이라고 부르는 슈타이너 혹은 동양의 음양오행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관들인 거죠. 유기이론론은 이거 연결해버린 거잖아. 이 배경을, 배우를. 네. 미는 선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 뭐 포함관계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워야 선한 거죠. 예.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미가 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에 있어서 숭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건 도덕률에 갇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꼭 포함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냥 형식미만 있는 게 아니고 숭고미라고 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숭고미는 일정한 율에 갇힐 수 없는, 오히려 숭고미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예.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로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칸트는 가능성만 열어놓고 그 철학이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슈타인의 인지학을 비롯한 유기이론론들은 이 가능성의 세계에서 점프하는 방법론과 구체적인 실상을 드러낸 거죠. 드러내가지고 아주 실용적인 거 혹은 아주 그 순수이성이라고 말하는 영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의식적인 거에다가 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다 적용을 시킴으로써 칸트는 아까 여기서 시공간, 내가 공통감각이라고 표현했던 거를 인지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비감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버려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리고 밝힐 때 중요한 게 아랫부분하고 관계성을 연결해버립니다. 아랫부분이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움직이는 데잖아. 12강국도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에 의해서 변형된 거거든. 그 변형돼서 이 12감각이 요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을 어떻게 변형시켜가지고 그것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의 변형인 감각권, 오성을, 의식권을 만들어낸다. 이런 논리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래 윗부분이 물 자체와 관련된 이 장벽이 인지학에서는 뚫어져 버리는 거죠. 뚫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변형된 것을 완전히 의식적 자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의식혼적인 아이, 인지학적 의미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 자유로운 개인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요 부분에서 도덕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도덕률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건 자연법칙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인 이상은. 그러면 칸트한테 있어서 이 도덕률은 실제 실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질 때는 정언명령으로 주어지는데 정언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나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죠?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바라거나 말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도덕률을 정언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전환을 시켜보면 극도의 의무감이에요. 극도의 의무감. 사실 극도의 의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사람 자체의 삶은 편안하죠. 전형적으로 보면 자살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 자살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 것 같은 행위를 해요. 내가 지금 폭탄 테러가 하는데 자식이 걸림돌이 된다. 베어버리지 뭐.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걸림돌이 되면 가족을 죽이고라도 그걸로 가는 거야 그냥. 예.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 라는 게 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주 맹목적 확신, 예. 극도의 의무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극도의 의무감으로. 반면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이 그런 건가요? 전혀 아니죠.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은 이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새로운 의식 상태에서 또 올라선 상태에서 자기의 동기를 계속 파고들어서 다 이해해버린 주체잖아요. 그럼으로써 영적 주체, 신적 주체로 점프할 수 있다는 게 슈타이너의 자유로운 개인이잖아. 그러니까 칸트가 요쪽 제끼고 요쪽 제꼈던 것을 인지학은 이어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신적인 주체성을 살려놓은 거죠. 예. 그래서 자유에 대한 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지점이 이제 칸트 철학과 일종의 그 슈타이너 인지학의 이제 핵심적인 차이인데, 자유의 철학에 칸트의 자유와 슈타이너가 자기 자신이 말하는 자유를 대비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 문장이 극명하게 칸트 철학과 인지학의 어떤 인간관과 자유관의 차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칸트가
의무, 숭고하고 위대한 이름이여 너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 너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의무, 숭고하고 위대한 이름이여. 예, 신의 계시 같은 거라는 거죠.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신의 계시, 자연의 필연적 법칙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거다. 그것이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자기 인간이 좋다 싫다라고 얘기할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 너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너는 하나의 법칙을 제시한다. 모든 애착이 비록 남몰래 그 법칙에 반항하면서도 결국은 침묵하고 만다. 요거는 실천의 이성 비판 안에 있는 거를 인용해 가지고 슈타이너가 자기식으로 문장을 재구성을 한 겁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슈타이너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대비를 시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답한다. 자유, 다정하고 인간적인 이름이여. 너는 도덕적으로 가장 매혹적인 것을 다 지니며 교묘히 나의 인간성 안에 너를 품게 한다. 그리하여 나는 누구의 시중도 아니며 어떤 법칙도 따르지 않고 강요된 모든 법칙에는 저항하게 하여 곧 내 마음이 기우는 곳이 법이라 선포하게 한다. 네. 내 마음이 기우는 곳이 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결론은. 네. 사유의 과정을 분석하고 풀어내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이 막혀있는 경계선은 이 장애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은 완벽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180도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칸트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정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진일보한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예. 합리적 합에 의해서 굴러가는 어떤 질서라고 하는 걸 인간이 받아들이고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천부인권적인 개념을 바로잡고 하는 건 분명히 진일보한 개념이 있습니다. 진일보한 의미가 있지만 이게 인지학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인지학적으로는 이런 의무관념을 쫓아가게 되면 말하자면 슈타이너는 이런 의무관념을 쫓아가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잡한 기계다 그래요. 네. 복잡할 뿐인 도덕 기계다. 그건 자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은 바가 있으나 오늘 연구평화론을 못했어요. 연구평화론을 못했는데 3서를 다루고 하나를 못 다뤘는데 일단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음 기회로 좀 미루기로 하고 제 얘기는 여기까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5분 쉬었다가 나머지 뒷마무리 조금 더 보충을 영애군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